안녕하십니까. 한국천문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지금 재직 중인 홍성욱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직접 제가 참여를 해서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 사정상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내용을 소개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혹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상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굉장히 희한한 제목인 암흑에너지, 미세조정, 그리고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다소 좀 현학적으로 보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학적으로 깊은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 궁금증만 불러일으키게 하고 제가 좀 신학적인 해답을 드리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면서 나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우주론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우주론은 우주가 어떤 식으로 시작했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결국에는 우주의 과거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과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지구에서 흔히 사람이 있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룡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생물들의 화석을 발굴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구에 있는 지층들을 연구함으로써 과거의 생물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과거의 지구의 어떤 땅의 모습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들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일부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과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방법론을 현재 있었던 일을 통해서 과거 역시 연구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토대로 지구의 과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20세기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로 1905년에 있었던 특수상대성 이론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인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빠르긴 하지만 무한하진 않고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빛의 속도가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든지 가만히 서 있든지 아니면 움직이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항상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의 상대성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만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는 과거에서 미래로만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3차원 공간을 과거에는 따로따로 완전히 독립된 분리되어 있는 어떤 실체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것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그래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실체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4차원 시공간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영화 오펜하이머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잘 알려진 원자폭탄 혹은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물질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더 이상 따로따로 떨어진 존재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혹은 그 물질의 질량과 에너지는 애초에 통합된 개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일러스트로 그린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지구는 여기 가운데 있고요. 가까이에는 태양계가 있고 그리고 좀 멀리 가면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다양한 별들 더 멀리 가면은 뭐 다른 은하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서 가까운 곳이 있고 우리에게서 먼 곳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주를 보게 될 때는 항상 빛을 통해서 우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고 또한 무한하게 빠르긴 하지만 무한히 빠른 것은 아니고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온 빛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때 빛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먼 거리라고 한다면 빛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보게 될 때는 옛날은 옛날이지만 아주 조금 전의 옛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먼 곳에 있는 우주를 볼 때는 빛이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 먼 옛날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옛날, 좀 더 먼 옛날, 더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처럼 우리는 우리 우주를 마치 양파 껍질처럼 쭉쭉쭉쭉 더 멀리 보면 볼수록 더 과거의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고생물학자들이 공룡뼈를 발굴하면서 생물이 어떤 식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는지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주를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과 공간이 통합되어 있는 시공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물질의 질량과 에너지가 통합된 에너지라는 개념이 이제는 두 개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밝혀냈습니다. 즉, 시공간 안에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양이 많느냐,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시공간이 모양이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크기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건 역시 블랙홀. 이것이 우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건 이렇습니다. 우주 공간 안에 에너지가 차 있다면 우주 공간 전체의 크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고, 여기 옆에 보이는 르메트르라고 하는 천문학자이자 가톨릭 신부였었던 사람은 실제로 우주 공간이 팽창하게 된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은하들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은하를 보면 다들 우리에게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망가는 속도가 우리에게서 가까이 있는 은하는 느린 속도,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도망갈 거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1929년에 허블이 밝혀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가로축은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세로축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는 걸 알아냈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것, 즉 빅뱅이 있다는 것도 이것을 이렇게 더 발전시켜서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게 현대 이제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시작돼서 나타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디를 보나 균일했었는데 아주 살짝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 살짝의 차이 중에서 물질이 조금 많이 뭉쳐 있었던 곳으로는 우주 공간이 팽창하면서, 그리고 중력 때문에 계속해서 물질들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조금 덜 뭉쳐 있었던 곳이 더 뭉쳐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물질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굉장히 뭉쳐져 있는 데는 아주 많은 물질들이 뭉치게 되고요. 처음에 물질이 덜 뭉쳤던 것은 아주 커다란 텅 빈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그물 모양의 구조가 싸게 되는 그런 구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우주를 봤었을 때에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진짜로 이런 모양으로 분포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현대 우주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표준으로 갖고 있는 우주론 모형입니다.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여기 뒷부분이 안 보일 텐데요. 현재는 천문학자들은 대체로 우리 우주가 138억 년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 빅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첫 별과 은하도 만들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신기하게도
우주가 단순히 크기가 커질 뿐만이 아니라 그 커지는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빨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가 바로 우리 우주의 68%를 차지한다는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현재 우리 우주의 에너지를 어떤 것들이 몇 퍼센트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직접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 원소 주기율표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현재 우리 우주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나머지 95%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27%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암흑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68%는 도저히 이것은 물질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물질이란 말을 쓰지 않고 암흑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도대체 뭐가 성질이 다르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풍선껌을 씹은 다음에 풍선을 쭉 불어보면 풍선이 이제 커지게 되죠. 그런데 풍선이 커지면서 풍선의 두께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얇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씹었었던 풍선 전체의 양이 그대로인데 부피만 늘어나기 때문에 두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이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바인데요.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풍선을 크게 분다고 하더라도 암흑 에너지는 그 밀도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들긴 줄어들되 느린 속도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밀도가 아예 그대로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상하게도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더 늘어나거나 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는 어디까지나 지금은 이론으로서 존재를 하고 암흑 에너지가 정확히 이것이다 라고 밝혀낸 일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론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밀도가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이론을 물리학자들은 그나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 이론이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우주상수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여태까지 우리 표준 우주론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었던 이론. 이럴 때 암흑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우리 우주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주의 미래도 암흑 에너지가 어떤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따라서 그 크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끝없이 그냥 계속 팽창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짧은 시간 안에 우주의 크기가 무한대로 커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구조들이 박살나는 그런 찢어지는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최근까지 우리 우주의 표준 우주론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는 괜찮았지만 이런 물리학자들이 생각한 우주 상수의 크기랑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우주 상수의 크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 한동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제 모습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잘렸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게 이 공룡 같은 게 이론에서 생각하는 굉장히 커다란 크기의 우주상수 규모고 여기 구석에는 이제 제가 레고 사이즈의 조그마한 이제 공룡 모형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우리 우주에서 관측한 암흑 에너지의 양은 그만큼 작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1 다음에 0을 120번을 써야 되는 10의 120승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일반적인 과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뭔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극히 최근까지 이론에서도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았고 그리고 관측에서도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과학자들의 머리를 굉장히 골치 아프게 신기한 것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암흑에너지 값을 진짜로 가진 우주가 있다고 치면 그 우주는 너무 빨리 팽창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로 뭉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은하도 없고요. 별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는 나타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우리 우주는 굉장히 이론 물리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이상한 암흑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그 덕분에 우리와 같은 생명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성질과 인간의 존재 사이에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과학자들도 암암리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인류 원리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어떤 이들은 우주의 성질이 굉장히 누군가에 의해서 미세하게 조정이 돼 있다라는 뜻으로 미세 조정, 영어로는 fine tun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기독교 계열의 어떤 현대 과학과 기독교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변증가들이 이 미세 조정을 가리켜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나 우리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이제 지적설계 계열에서 이제 우주론에서 활동했었던 분이 이렇게 쓴 특별한 행성 지구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제 앨리스터 맥그라스가 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런 미세 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변증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현대 우주론을 적용했었을 때, 그리고 그때 기독교 변증론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용했었던 건데요. 2010년대 이후, 그리고 2020년대 이후에는 좀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이루어진 것 중에 특징이 모든 관측이 다 하나의 우주론 모형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조금씩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소위 허블 상수라고 하는 값을 나타내는데요. 2000년도부터 해서 2010년대까지는 서로 다른 종류의 관측을 이용해서 나온 허블 상수 값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근데 2010년대 이후부터 가까운 우주를 관측해서 얻은 허블 상수 값이랑 먼 우주에다가 어떤 이제 우주 상수를 이제 적용했을 때에 얻어낸 허블 상수의 값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이제 어떤 관측의 오차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자의 팀이 우리가 맞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201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소위 허블 상수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또 모두가 동의할 만한 답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이게 올해 여름에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이제 소개한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번에 새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선에 암흑 에너지가 있으면 아까 전에 이제 우주 상수가 얘기했었던 그 밀도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덜 얇게 되는 거. 이건 이제 더 두꺼워지는 이상한 것. 이제 요런 것들이 위아래에 있는데 기존에는 이 같거나 요 파트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이게 아니다. 덜 얇아지긴 얇아진데 덜 얇아지는 그런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가진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연구 결과가 이제야 막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만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간 암흑 에너지의 양에 대해서 미세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가로축이 우주의 크기 혹은 우주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더 흐른 것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커진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우주에 있는 어떤 각각의 요소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질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커질수록 각 에너지 밀도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간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 크기가 우주의 크기랑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굉장히 작은 값의 암흑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굉장히 작은 값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값이 처음부터 우리 우주에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미세 조정을 한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잘 받아들여졌었죠.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연구 결과는 이런 식으로 같은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에너지 양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과거로 올라가면 그렇게 작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지금까지 기독교 변증가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해질 수 있을지, 의미를 좀 덜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암흑 에너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 우주가 어떤 식으로 크기가 바뀌는지, 그 안에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생각했던 우주의 상수의 경우나 그리고 이번 연구가 제시한 덜 얇아지는 암흑 에너지의 경우나 둘 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크기는 계속 끊임없이 발산하지는 않고 그냥 끊임없이 가속에서 팽창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예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태양이 지구를 삼켜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우주를 볼 수 있는 범위도 축소가 되고 어느 시점에는 태양계도 없어지고 별도 블랙홀이 다 돼버리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우주에 다른 물질 아니라 블랙홀만 남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그 블랙홀마저 붕괴해서 온 우주가 그냥 텅 빈 정말 아무 재미가 없는 공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이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저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 있는 어떤 이렇게 세상이 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궁극의 소망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우주의 미래에 대한 그림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잘 맞아떨어지는가 하면은 별로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우주 전체에 일어난 전 우주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 뭐 혹은 뭐 사람 개인에게 일어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전 우주적인 일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우주가 가만히 내버려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느낌이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떤 동료는 오히려 이와 같은 모형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 즉 어떤 순간에 우리 우주의 구조가 완전히 해체돼 버리는 일들이 어쩌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과 좀 더 닮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모습 역시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예, 그 질문만 던져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현대 우주론이 오늘날 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생각했었던 것과 암흑 에너지는 실제 특징이 다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지금까지 기독교적 변증가들이 이야기했던 암흑 에너지의 미세 조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장이 과연 약해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보여주는 우주의 미래가 기독교적 정말론과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그 종말론은 자연과학이 이야기해주는 시나리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서없는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질의응답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